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의 강동석입니다.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 속에 코스피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6,700억 원. 9월 들어서 외국인이 3조 7천억 원 매수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도 석 달 만에 140만 원 선 회복하면서 엿새째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견조했는데요.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 속에 53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유쾌한 강의 오직 대박플러스 시즌2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강의해 주실 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토러스 투자증권 박준현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박플러스 시즌2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먼저 무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궁금하신 점 보내실 수 있고요. 또한 서울경제TV 대박플러스 시즌2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의 친절한 답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박준현 차장과 함께하는 수요일 대박플러스 시즌2 본격적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하락 반전에서 못 갈 것 같던 코스피 2,000선을 회복했는데요. 강력한 외국인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장 시장 키워드 받아볼게요. 예, 오늘 시장 키워드는 어게인 2000, 무엇을 볼 것인가라는 이름으로 정해봤는데요. 참 외국인들의 엄청난 순매수에 의해서 2,000원을 왔습니다. 네. 왜 샀을까요? 강동석 아나운서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좀 한국 시장이 안정적이라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한국 증시를 하나의 어떤 업종이나 종목으로 본다면 어떤 주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경기 방어주일까요? 아니면 경기 민감주일까요? 대답이 애매하지만 중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방어주로 볼 수 있을까요? 경기 방어주요. 제가 이제 탑다운 지표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한국의 수출 비중이 2008년 이후에 50%가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수출 비중이 높다는 건 결국 무슨 뜻입니까? 경기에 민감하다는 뜻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 자체는 결국은 경기가 살아난다는 쪽에 베팅을 한 것이다라고 밖에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매수했나 봤더니 삼성전자, 포스코, 기아차,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LG화학 같은 종목군이 오늘 순매수 상위권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중국 지표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건설이라든지 은행 그리고 내수 관련 업종의 순매수도 눈에 띄는데요. 828 부동산 정책 이후로 정책의 수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어떤 기대와 함께 그에 따른 부의 효과로 내수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순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의 특징을 보니까요. 비프로그램 쪽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대개 이제 비프로그램 쪽의 순매수는 대개의 경우는 이제 미국계 자금으로 보통 알려져 있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미국계 비프로그램 자금들의 성격을 잘 보시면요. 다음 그림 보시면요. 한국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는 이 라인이 경기 선행지수의 순환 변동치가 되고요. 파란 라인이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인데 잘 보시면 경기 선행지수의 순환 변동치와 거의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최근에 들어온 외국인의 자금은 결국 성격 자체가 무엇이냐?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보고 배팅이 들어온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부분이죠. 결국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중국 지표가 최근에 상당히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오고 있죠. 실질적으로 한국이 대중국 수출 비중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미국보다 더 많다라는 통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국 지표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경기 민감주인 한국 증시가 경기에 지금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지금 베팅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환율이 1,100원 안으로 지금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림 잠깐 보시면은요. 제가 과거에 탑다운 지표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1,100원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이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주느냐
혹은 순매도로 나타나느냐의 문제를 소위 이제 기로에 놓여 있는 그런 라인이죠. 이게 이제 지난 10년 동안의 어떤 평균적인 수치가 되는데요. 최근 수치만 놓고 보면 조금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이제 잦아든 이후에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의 순매수를 잘 보시면은, 1,000원에서 1,050원 사이에서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간혹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중요한 거는 원달러 환율의 수준이 아니라 결국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수준이라든지 그 당시에 글로벌 경기가 계속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의 기대치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대개 이제 주식을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위험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선호하느냐 아니면은 기피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주식을 사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결국 무슨 말씀 드리고 있냐면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00원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어쩌면 원달러 환율이 1,050원 갈 때까지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은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한국을 외국인들이 경기 민감주로 본다. 결국 뭐냐면 한국의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의 관점에서 베팅이 들어온 거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는 탑다운 지표가 워낙 강세로 갈수록 외국인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엔화가 엔달러가 지금 100엔 넘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2020년에 이제 그 도쿄올림픽이 좀 유치가 됐는데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엔화가 약세로 계속 가고 원화가 계속 강세로 간다면은 당연히 일본과 한국을 놓고 다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간혹 이제 2,000포인트 오면 대개 이제 낙관론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뭐 2,300, 뭐 2,500, 뭐 부르는 게 값이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저희가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향후에 중국 지표가 나오는 어떤 수치를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지 고점에 물리질 않지. 지금 당장 2,000을 넘어섰다.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다. 이 사실만 가지고 그냥 낙관론을 가지고 가시면은 굉장히 나중에 뭐 QE 축소라든지 경기가 둔화된다든지 하는 움직임에서 다시 한번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이 왔다 그래서 지나치게 흥분하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중국 지표의 서프라이즈 그리고 또 유럽 경기가 살아나는 걸 보고 한국 증시에 베팅을 한 것은 맞지만 향후에 경기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다시 이탈할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어느 정도 지지를 받으려면 결국은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나오는 한국 기업들의 이익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느 만큼 나와주느냐가 또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을 보신다면은 사실은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에 베팅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 주식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역시 원달러 환율에 민감한 최근에 이제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줘요. 철강주라든지 기계 관련 업종들이 강하게 올라온 것은 결국은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시장에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차바이오엔 지난주 흐름 횡보 보였습니다. 우선 수익률은 4%인데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이제 1,080원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70원, 60원대로 더 강세를 보인다면 아무래도 대형주 쪽을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베팅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의 나스닥의 움직임을 보면 연일 신고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국내 중소형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조성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는데요. 일단 움직임 자체는 상당히 견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00원 정도의 매수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200원 충분히 잡혔을 것입니다. 이틀 전에 1,200원대를 분명히 찍었고요. 현재 1,600원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11,000원이라는
일단 단기적인 어떤 그 저항선이 보이죠. 11,000원만 뚫어낸다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일단은 차바이오엔의 장기적인 어떤 성장성 그리고 또 병원이라는 플랫폼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할 때는 또 줄기세포 업체로서 유일하게 임상을 하고 있다는 어떤 이런 희귀성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충분히 12,5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일단 보수적인 목표가이기 때문에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 보유하시는 전략 가져가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10,000원 지켜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긍정적인 흐름 유지하면서 보유 관점 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봐야겠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안정되고 성공적인 투자의 길로 안내합니다. 심리 투자의 달인 박준현의 투자의 재구성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박준현 사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예, 일단 오늘은 그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투자 심리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주가 지수가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동안에 양적 완화를 워낙 그 달러나 그 화폐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 금 가격도 상승할 수 있고 또 주식 시장도 인플레이션 혹은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가 지수가 2,000 정도 올라오니까 이제 드디어 양적 완화의 그 후유증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 화폐전쟁이라는 그 책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화폐전쟁에서 숭흥빈이라고 하는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했던 그 미국의 음모 때문에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것이고, 그렇지만 과거에 금본위제였을 때는 사실은 금에 연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달러를 발행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발행하지 못했는데, 금본위제와 그 달러 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는 달러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제 풀게 됐다. 그것이 결국은 금값의 상승과 인플레이션, 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가져오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숭흥빈이 이런 주장을 그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 은 본위제의 부활과 특히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금본위제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라는 것이 화폐 전쟁에서의 주장 중에 하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인민들이여 금을 모으자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그 기축통화 달러에 관련해서 그 중국 저자들이 이제 쓴 책들을 보면 거의 일관된 논리가 이제 이런 거죠. 금본위제의 부활 그리고 금값은 달러가 시장에 무한히 풀리면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금을 사두면은 크게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달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비밀, 달러 강세 시대의 투자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그 강의를 준비를 해봤고요. 달러가 왜 오늘날의 달러가 됐고, 달러가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기축통화가 달러인 시대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임해야 되고 시장은 또 어떤 식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 소위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유통되는 이야기들이 사실 굉장히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어떤 이론적인 기반 혹은 또 오해, 착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2시간에 걸쳐서 이번에 달러의 비밀, 그 달러 강세 시대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금본위제부터 이야기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본위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화본위제 그리고 금지금본위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잠깐 보시면 금화본위제라고 하는 거는 화폐를 금화로 발행해서 시장에 유통하는 거 그냥 보셔도 아시겠죠? 무슨 의미인지. 금화본위제는 딱 봐도 일단 문제가 많죠. 왜냐면은 일단은 금이라고 하는 게 워낙 또 무겁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대량 거래를 할 때는 그런 문제도 있고, 디베이스먼트라 그래서
금의 순도를 이렇게 깎아서 유통을 시키는 그런 문제점들도 이제 가지게 되죠. 과거 사례를 제가 한번 보니까요. 1529년에 신성 로마 제국의 칼 5세가 프랑스의 두 왕자를 생포한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때 그 두 왕자를 돌려받기 위해서 1200만 에스쿠도라고 하는 돈을 내놓았는데요. 그 돈을 세는 데만 4달이 걸렸고 그 4달이 걸린 중에 4만 개의 주화가 함량 미달이라고 해서 퇴짜를 놓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금화분이제의 문제점을 이제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화분이제는 당연히 생명이 오래 가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금지금 본위제로 바뀌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금화 대신에 금호와 같은 가치의 지폐를 발행하고 보조화폐, 뭐 동전 같은 거를 발행을 하고 금의 보유 자체는 이제 지급 준비금 형식으로 일부만 보유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사람들이 어느 날 모두 다 자신의 지폐를 다 금으로 교환해달라 이러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뱅크런이 나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금지금본위제가 기본적으로 금본위제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그런 제도였다라는 것을 일단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왜 금이었을까라는 또 궁금증이 납니다. 사용 가치가 사실 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쌀을 화폐로 썼다 하면은 이제 흉년이 들면은 굉장히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돈을 먹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죠. 결국은 이제 통화량이 흉년이 나는 바람에 사라지게 되는 그런 사태가 되기 때문에 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장신구 정도 이외에는 큰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림픽 같은 데 보시면 금메달 이렇게 2로 깨무는 거 많이 보셨죠? 굉장히 그 정도로 이제 금이 무릅니다. 그래서 무슨 칼을 만든다든지 농기구를 만든다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 같은 화폐가 사용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다지 사용 가치가 높지 않고 두 번째는 이 화폐들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속 화폐로서의 금이 금본위제에서 핵심을 차지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금본위제는 영국이 1820년에 가장 먼저 채택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동양, 중국에서는 사실은 은본위제였죠. 여러분들이 금융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은행 아닙니까? 금행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이제 동양이 은을 사용했던 과거의 자취가 좀 남아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청나라에서 이제 아편 전쟁으로 은이 전부 다 아편 때문에 유럽으로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사실은 금과 은의 대결에서는 영국의 금본위제가 이제 승리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영국이 파운드화를 금에 고정시키는 금본위제를 실시를 하면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따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영국의 금융시장이 상당히 이제 크게 발달한 이유도 있고요. 또 원자재와 곡물의 최대 수입국이기도 했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특히 파운드화가 굉장히 안정된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파운드화와 금을 연동시키는 그래서 파운드화가 당시에는 이제 기축통화가 되는 거죠. 금융거래에서 핵심적인 통화로 쓰이는 통화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834년 굉장히 빨리 금본위제를 따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당시에 신생국이었기 때문에 유럽 쪽으로 수출을 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가 없었고 만약에 최대의 수입국이었던 영국의 통화를 쓰지 않고 수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본위제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독일이 1871년도에 금본위제를 따라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독일 정치가인 루트비 반베르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금을 선택했다. 금이 금이기 때문이 아니라 영국이 영국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금이 금이기 때문이 아니라 영국이 영국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에서 함축한 의미는 결국은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국가의 화폐가 중요한 것이지 금 자체가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당시 파운드화가 국제거래에서 차지한 비중이 무려 60%에 달했습니다. 결국은 금이라고 하는 그 화폐에 연동시켜서 파운드화가 기축통화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60%나 되는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데 파운드화를 지금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죠. 또 근본이제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금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그 화폐를 그 측정하는 단위로 하질 않으면은 환율이 형성되질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강대국, 유럽의 강대국들도 영국의 파운드화를 기축통화를 해서 근본이제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근본이제가 기본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참전국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전쟁 비용을 위해서 화폐를 더 발행해야 했지만은 근본이제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화폐를 더 발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금이 더 필요하죠. 그렇지만 금의 수량은 일정한데 화폐를 더 발행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근본이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화폐를 더 발행한다라고 한다면은 금을 어디선가 더 사들여야 된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에 실제로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근본이제를 1차 세계대전 때 포기하는 그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이 나서 지금 그 존폐가 지금 위협을 받는데 근본이제를 지킨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 기간 동안에 군수품, 곡물 같은 경우를 이제 수출을 하면서 근본이제를 유지를 시키게 되고요. 오히려 또 전쟁으로 자본이 이제 부족한 유럽 은행들을 대신해서 유럽에 환어음을 인수하게 됩니다.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달러의 위상을 조금씩 높여가는 계기가 되고요. 1924년도 세계 각국의 달러 보유액이 파운드의 보유액을 앞지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세계의 그 힘의 균형이 조금씩 이제 이동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문제는 1929년도에 이제 그 미국을 위시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대공황으로 인해서 근본이제가 결정적으로 이제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고정환율제, 결국 이제 그 달러화든 파운드화든 금에 고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당시는 고정환율제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만약에 수입이 증가를 한다. 미국이 이제 수입이 증가가 돼서 수입이 증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죠.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건 경상수지가 악화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경상수지가 악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렇다면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면은 고정환율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금을 내다 팔고 달러를 사들여야지만 고정환율제가 유지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고정환율제에서는 금을 팔아야 되고 달러를 사들여야만 금과 달러의 가치를 고정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국내에서 통화량이 부족하게 되죠. 통화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요. 경제가 불황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경상수지가 악화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어떻게 갑니까? 경제가 불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서 고정환율제 때문에 정부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고정환율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불황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다. 그 대공황 때 결국은 이 근본이제를 지키려고 했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사실은 불황을 이제 견뎌야 했고요. 당시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거의 물물교환 경제 수준으로 그 서민들의 생활이 악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고정환율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화폐 전쟁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본이제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경상수지 악화라든지 그래서 금리가 상승해서 경제 불황이 왔을 때 대안이 뭔가 그 대안도 없이 근본이제로 돌아간다고 한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정직한 돈이라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중국이 기축통화로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근본이제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프 잠깐 보시면서 방금 드린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 동행 지수와 총 유동성 증가율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표인데요. 보시면은요, 결국은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게 되면 경기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결국은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이 급락하면 당연히 경기의 동행지수도 같이 따라서 급락한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정환율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그래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금태환을 정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파운드화를 평가절하하도록 용인을 해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이 뭐 1년 안에 뱅크런이 사라지면서 어느 정도 경제의 안정을 찾게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경상수지 악화가 돼서 대공황이 와서 뭐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경기가 이제 안 좋아졌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는 무슨 행동을 하냐면 금리를 인상시킵니다. 금리를 인상시켜서 달러화 가치는 보존을 시켰는데 무려 6천여 개의 은행이 파산하는 정말 그 초유의 사태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에 와서는 이제 평가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영국은 그 파운드화의 금태환 정지를 포기함으로써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에서 완벽하게 떨어져 나가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미국은 당시에 달러화를 지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용인하는 바람에 이후에 달러가 꾸준히 기축통화의 그 위치를 지키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제 미국에 다시 기회가 오게 되는 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죠. 2차 세계대전에서 유럽 각국의 금이 이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뭐 군수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곡물들을 전 유럽으로 이제 수출하게 되면서 미국으로 유럽의 각국의 금이 들어가게 되고요. 무려 전 세계 금의 60%를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보유하게 되고 전 세계 산업 생산의 무려 절반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그 후에 그 미국 달러의 운명을 잘 보시면요. 브레튼 우드 체제에 들어가게 되죠. 결국 뭐냐면 달러와 금 중심의 고정 환율제를 약속한 것이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당시에 이제 뭐 IMF도 생기고 뭐 IBRD, 뭐 가트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논의가 되는데요. 환율의 변동폭을 1%로 제한하고 금 1온스에 35달러의 고정 비율을 설정을 해서 미국 달러가 이제 명실공히 기축 통화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유럽이 2차 대전으로 완전히 이제 폐허가 됐기 때문에 마샬 플랜이라든지 또 일본은 다치 플랜을 통해서 유럽하고 일본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또 지원을 하게 되면서 유럽과 일본이 이제 살아나게 되고요. 이제 미국의 달러가 이제 명실공히한 전 세계의 기축 통화로서 이게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재밌는 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기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예일대 교수인 이제 트리핀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50년대 들어가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나면서 미국 경상수지 적자가 이제 만성화되니까 트리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내게 되면 미국의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내게 되면 세계 경기는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왜? 달러하고 금이 그 고정되어 있는 고정환율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적자를 내면은 미국의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미국이 흑자를 내면은 전 세계 경기가 위축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의 달러화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그것이 이제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당시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총통화 증가율과 세계 GDP 증가율의 모습을 보시면은요. 총통화가 꺾이면
세계 GDP 증가율도 꺾이고 총통화가 늘어나면 GDP 증가율도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이게 바로 트리핀의 딜레마를 이제 설명해주는 그림이라고 하겠죠. 결국 뭐냐면 미국이 달러를 공급하면은 전 세계 경기가 살아나게 되지만 미국이 수출이 잘 돼서 전 세계 달러를 걷어들이게 되면 전 세계 경기가 이제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트리핀의 딜레마였는데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1961년도에 이제 금풀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금풀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미국의 달러가 자꾸 가치가 떨어지니까 미국과 영국, 프랑스 8개의 중앙은행이 런던 금시장에서 만약에 그 달러가 1온스당 32.5달러를 올라가게 되면 달러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금을 매도해서 달러 가치를 안정시키자라고 해서 이제 금풀제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1967년도에 그 수에즈 운하 폐쇄라든지 뭐 유가의 상승, 뭐 영국에서는 이제 임금 인상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영국의 파운드화가 엄청나게 절하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요. 금값이 큰 폭으로 이제 상승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금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니까는 당연히 회원국들이 금을 매도해가지고 금값을 떨어뜨리려고 했겠죠. 달러화 가치를 안정하기 위해서. 그때 뭐 하루 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4억 달러를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금값의 상승을 억누르기에는 이미 미국의 달러화 자체가 이미 가치를 잃어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잘 보시면요. 1968년도에 금풀제를 포기하게 되는데요. 그 후에 이제 그 금값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요. 67년부터 금값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1971년도에 닉슨 쇼크가 발생된 이후에 금값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런 걸 보고 화폐 전쟁의 저자가 봐라. 금값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억눌렀기 때문에 그렇지 달러를 무한으로 풀게 되면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1971년도에 닉슨이 달러하고 금의 퇴환을 금지시키게 되죠. 1976년도에 이제 킹스턴에서 IMF 회원들이 달러와 금의 관계는 이제 단절된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 후로 이제 고정환율제에서 이제 변동환율제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금은 달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냥 귀금속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은 이제 그 귀금속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가격이 이게 결정되는 수요와 공급으로서 이제 결정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미국 달러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973년도에 이제 오일 쇼크가 나고요. 달러화 가치는 점점 이제 떨어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달러를 이제 기축통화로 인정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1975년도에 오페크에서 원유 대금을 달러로 받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해줍니다. 숭늉빈이 화폐 전쟁에서는 그것이 마치 미국이 오페크를 시켜서 그렇게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1977년에 마이클 블루멘탈이라고 하는 재무부 장관이 달러를 추가로 평가절하시키겠다라고 했다가 중동 국가들이 그럼 우리 결제 통화를 다른 통화로 할 거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연임을 실패했던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요. 결국은 이제 달러화 가치를 안정시켜 준 게 사실은 오페크에서 석유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페크에서 달러를 원유 대금 결제 통화로 인정을 해주면서 달러화가 다시 안정을 찾게 되는데요. 1978년도에 2차 오일 쇼크가 났을 때도요. 연준 의장이었던 그 당시 연준 의장이 윌리엄 밀러인데요. 인플레이션이 나니까 유가 때문에 달러를 그 금리 인상을 해서 달러 가치를 올려라라고 외부의 압력이 들어오니까는 그걸 거부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오페크가 그렇다면 우리가 결제에는 다른 통화 파운드나 프랑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연준 의장을 교체해 버립니다. 그래서 79년 8월에 폴 볼커가 연준 의장이 되면서 정말 무지막지하게 금리 인상을 연속적으로 해버립니다. 미스터 금리 인상이라는 별명이 이제 폴 볼커의 별명이었는데요. 거기서 사실 달러 가치가 굉장히 크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1980년대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데요. 미국이 이제 계속 인플레이션이 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가의 상승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20% 고공행진하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이 계속 고금리 정책을 쓰게 되죠.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상수지는 계속 적자로 갈 수밖에 없겠죠. 또 그걸 갖다가 정부에서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또 재정적으로 정책을 쓰다 보니까 재정수지도 적자가 되고요. 그래서 미국의 문제를 항상 쌍둥이 적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제 견디다 못해서 그 독일이라든지 일본 등을 이제 모아놓고 1985년에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일본하고 독일의 마르크화를 절상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미국이 지금 뭐 거의 경제가 거의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가면은 독일과 일본 너희들에게도 좋은 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을 하죠. 근데 사실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독일과 일본의 최대 수출국이 미국인데 미국이 자기가 경기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그 달러 강세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와 독일 그 마르크화를 절상시켜서 미국도 좀 경쟁력을 갖도록 해달라라고 설득을 하고요. 그것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어거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리가 먹혀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의를 해주고요. 그 후로 이제 그 저희가 다 알다시피 일본이 그 엔화를 이제 절상하면서 엔고 불황이 오게 되죠. 1986년도에. 그 후로 이제 일본이 이제 저금리 정책에다가 뭐 금융 자유화니 이런 장책들을 벌이면서 일본은 이제 버블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편한 것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플라자 합의 통해서 지금 우리 달러가 너무 지금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저평가 시키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또 87년도에 루브르 합의를 통해서 달러 너무 약세니까 이제 좀 강세로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달러 가치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일을 사실 미국이 벌였습니다. 그 충격으로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잃어버린 20년, 그러니까 한참 잘 나갔을 때 일본이 미국 GDP의 70%까지 따라왔었는데 플라자 합의와 루브르 합의 그리고 버블의 붕괴 별거 아닌 사건 같지만은 그것이 일본이 미국을 이제 그 후로 전혀 따라잡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돼버리죠. 그림 하나 보시면은요. 숭홍빈이 주장한 것처럼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까라고 저희가 좀 고민해보면요. 지금 현재 각국의 외환보유고 가운데서 달러 비중이 지금 2010년도 기준으로 61.5%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엔화가 3.8%, 영국 파운드화가 4%, 유로화가 26.2%인데요. 위안화는 그 외의 통화로 분류돼서 한 2%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위안화가 달러화를 따라잡으려면은 수년 내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적어도 뭐 지금 현재 그 중국의 경제 성장률로 봤을 때는 뭐 2030년 정도면은 아마 미국과 대등한 위치가 될 것이다. 지금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대의 성장률로 갔을 때 2030년 정도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안화 자체가 전 세계의 어떤 그 금융거래에서 기축통화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의 수준으로 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숭홍빈의 그 화폐전쟁에서 이야기하는 그 주장 자체는 바람일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실현되기에는 너무나 오랜 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그렇다면은 이후, 그러니까 1990년 이후에 이제 달러화는 어떤 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기축통화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지고는 우리가 향후의 달러 강세 시대에 대비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관심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예,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결국은 외국인들이 중국 경기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828 부동산 정책 이후에 내수가 살아날 수 있는 아무래도 이제 그 몇 달 전에 그 실시를 했던 부분이죠.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이제 재정 정책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효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경기 민감주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내수가 살아났을 때에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양수 겹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오늘 제가 휴비스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휴비스는 이제 섬유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단섬유하고 장섬유 두 가지가 이제 주된 매출인데요. 단섬유 LM을 세계 1위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단섬유 LM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Low Melting Fiber라고 해서 자동차 내장재나 뭐 침구류, 매트리스에 사용이 되는 그런 소재를 말씀드리는데 대개 이제 단섬유, 짧은 섬유가 되겠죠. 이 부분이 세계 1위고 장섬유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량 3위입니다. 장섬유 대개 이제 의류 같은 데 이제 쓰이는 건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121% 증가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그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달러가 이제 강세로 가고 원재료 가격이 이제 하락하면서 저가 원료가 투입이 되면서 2분기에는 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고요. 일단 그 휴비스가 1, 2분기에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이제 내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장섬유 쪽이 흑자 전환을 했지만은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4분기로 갈수록 이제 의류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지게 되죠.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이제 최근에 한섬이라든지 뭐 LG 패션 이런 업체들이 최근에 주가가 이제 올라오고 있죠. 왜냐면은 이제 대개 이제 그 의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진상 겨울 옷들이 마진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제 4분기가 이제 성수기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은 휴비스도 역시 경기 소비에 민감한 장섬유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신규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석탄 화력 발전소의 그 필터에 쓰이는 부직포도 지금 생산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아라미드 섬유 쪽에서 아라미드 섬유가 이제 소위 그 최근에 효성이 아라미드 때문에 시장에 관심 많이 받았죠. 뭐 소방관 옷이라든지 굉장히 그 강한 섬유로서 신소재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쪽으로도 지금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때문에 이제 12,500원까지 갔었다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다가요. 다시 최근에 12,000원까지 갔다가 조금 주가의 움직임이 좀 그랬는데 최근에 어쨌든 기관들의 순매수는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잘 보시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정배열을 좀 이루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11,000원 정도 장중에 밀어줄 때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충분히 실적이라든지 지금 퍼 8배, 9배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도 있고요. 4분기로 갈수록 장섬유 쪽에 턴어라운드가 난다면은 12,5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최저가가 9,930원인데요. 종가 기준으로 10,000원 이탈하면 일단 손절하고 다시 재접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휴비스 매수가 11,000원, 목표가 12,5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박준현 차장님의 강의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박플러스 시즌2는 토러스 투자증권의 박준현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경제TV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무료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였습니다. 고맙습니다.